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걸 줄여서 가등기 담보법이라고도 불러요. 가등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가등기를. 근데 그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 거예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가담법. 자, 일단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 일단 돈 빌려줄 때 우리가 차용증 쓰죠. 그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소비대차라는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을이 갑한테 뭐 1억 빌려줬다고 생각해보죠. 1억을 대여해 주었다. 그럼 돈 빌려줬죠. 을이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채권자, 그리고 갑이 채무자인 거죠. 이때 돈 빌려줄 때, 자, 을이 만약에 사채업자면, 이분 사채업 하시는 분이죠. 사채업자. 사채업자가 신용으로 빌려줘요, 담보를 받고 빌려줘요? 담보 받고 빌려주죠. 물론 신용으로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통상은 담보를 요구하겠죠. 담보 달라고, 담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1억을 빌려주면서 관련해가지고 담보권 등기해야 되겠죠?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저당권 등기하겠죠. 저당권 등기. 그죠? 저당권 등기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저당권 등기를 안 하고 가등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저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해요? 가등기를 쳐요? 가등기를 쳐놓는다. 가등기를 이렇게. 가등기 쳐놨죠? 쳐놨죠. 그리고 나중에 갑이 돈 못 갚으면은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해버려요. 자, 가등기에 기해서 이 집을 본등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본등기를. 이렇게 돼버리면은 채권자가 집을 뺏어가는 거죠. 집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요? 집을 뺏어가요? 집을 뺏어가요. 이런 담보를 가등기 담보라 그러는 거예요. 가등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채업자들이 집 뺏어가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등기라는 거는 순위를 보존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그죠? 순위 보존해 놓고 나중에 본등기 해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채권적 청구권 보존하라고 만든 게 가등기거든요. 근데 이 사채업자도 이거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럼 이때 이 가등기 담보를 가만히 냅두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이 3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을은 얼마 빌려줬어요? 1억 빌려줬죠. 1억. 그죠? 갑이 돈 못 갚았죠? 갑이 3억을 못 갚았어? 1억을 못 갚았어? 1억을 못 갚았잖아요. 근데 이 사채업자가 얼마짜리 집 가져가요? 3억짜리 집 가져간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냅둬야 돼요? 제재해야 돼요? 제재해야죠. 제재해야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담보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관해서 제재를 하자라고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을 만든 거예요. 법률을.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누구를 제재하려고? 채권자 제재하려고? 채무자 제재하려고? 채권자죠. 채권자들. 이 사채업 하시는 분들을 제재하려고. 규제한다는 거죠. 규제를. 누구를 보호하고요? 채무자 보호하려고 이 법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자, 이 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주요 골자는 이거예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에서 집을 빼들어갈 때 그냥 가져가라. 2억 주고 가져가라. 2억 주고 2억을 주고 집을 가져가야지. 나쁜 사채업자들아. 이렇게 2억 주고 이렇게. 여기서 2억이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을 주고 가져가라고. 청산금을. 집이 3억짜리 집이죠. 그러니까 3억에서 빌려준 돈 1억 빼고 청산 얼마를? 2억을 주고 집을 가져가라고. 2억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를 규제한 그 내용을 담은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그게 요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대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억을 빌려줬죠. 1억을 빌려주고 채권자 명의로 저 채무자 집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아예 소유자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갑이 돈 못 갚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본 등기를 해요.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그냥 나가. 나가 하고 집을 뺏어가는 거죠. 이건 더 나쁜 놈들이죠. 이런 담보를 양도담보라고 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지금.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등기 담보권뿐만 아니라 무슨 담보도 있다고요? 양도담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이 있고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물권입니다. 물권이라고요? 채권이라고요?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 아니에요. 물권 법정주의에서 법에서 물권이라고 했을 때만 물권이 된다 그랬죠. 근데 가등기 담보법에서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담보권하고 물권이라고 했어요. 물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적용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 요건은요, 양괄호 1번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됩니다. 자,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빌려준 돈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돈이어야 된다?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일 때가 제재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제재하겠다는 거죠? 이 사채업자들 제재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네 사채업하는 놈들 이 법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재하겠다는 거지, 이제. 그죠? 이 폭리를 규제해 버리겠다는 거죠. 폭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채권 자체가 무슨 채권일 때? 소비대차 채권일 때요. 자, 동그라미 1번. 소비대차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담보를 위해서 뭐 가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든지 그때 이 가담법 적용된다는 거죠. 자, 2번 내려갑니다. 소비대차 말고 뭐 매매대금 채권이라든지 공사대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제재하는 법이 아니라고요. 이 법은. 첫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을이 1억을 빌려줄 당시에 목적물 가액이 얼마였죠? 3억. 목적물 3억이었죠? 자,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과,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목적물의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담보물에 해당되는 그 목적물의 가액과 빌려준 돈 차용액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합쳐봤을 때 어디가 더 커야 적용된다고요? 목적물이 더 커요. 요렇게가 돼야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 집이 얼마니까 집이 3억이죠. 3억. 집이 3억이고 빌려준 돈이 얼마니까 1억이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집이 1억이에요. 근데 빌려준 돈이 3억이에요. 그죠? 이러면 채권자 제재해야 됩니까? 아니요, 채권자 불쌍한데요. 지금 망했는데요. 망하셨는데요. 네? 빌려준 돈 3억인데 물건 1억짜리네요. 망하셨네요. 이런 것들까지 제재해요, 제재 안 해요? 필요 없죠. 그냥 냅두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돼야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상태가 돼야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청산금이 얼마라고 나와요? 2억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반대가 돼버리면 청산금이 없습니다. 예? 줄 게 없습니다. 예. 따라서 요 관계가 돼야 된다. 자, 판례 내려가 보죠. 1번. 가등기 담보법은, 자, 첫째 줄 오른쪽입니다.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그리고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셋째 줄 중간에 나오듯이 예약을 할 당시의 시가가, 목적물 시가가 피담보 채무액에 미쳐요,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가담법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미치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을 때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 채권이 2억이에요. 그리고 갑이 담보로 제공했던 집이 3억짜리 집이에요. 을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쳤습니다. 그럼 얘 가등기 담보권자죠. 그럼 요 사례 속에서 가등기 담보법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적용이 되겠죠. 적용돼요? 네, 적용돼요. 뭐가 더 크니까? 여기 더 크니까. 그죠? 근데 3억짜리 집에 여기에 1번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들어왔을 때는 비교를 할 때 1번 저당권자도 갑한테 받을 돈 있겠죠? 얘가 가진 채권도 2억이에요. 이러면 비교를 만약에 저당권자가 없었으면 1번 저당권자가 없었으면은 갑이 가진 목적물 가액 3억에서 그리고 을이 빌려준 돈 2억하고만 비교해가지고 목적물 가액이 더 크면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번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그때는 집을 그대로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공제를 해야 돼요. 1번 저당권자 받을 돈 공제해야 돼요. 얼마 공제하셔야 돼요? 2억 공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커야 가담법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공제하고 나니까 1억 남았죠. 그러면 목적물보다 빌려준 돈이 더 커버리네? 그럼 가담법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이러면 가등기 담보권자 불쌍해졌죠?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2번이잖아요.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돼 있었죠? 이때는 둘째 줄에 재산의 가액에서 여기서 재산의 가액이 3억이고요. 여기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피담보 채무액은 1번 선순위 근저당권자 거 말하는 거죠. 그게 얼마라고요? 그게 2억이라고 칠판에서. 그리고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얼마죠? 1억. 그게 차용해가고 이자. 여기서 말하는 차용해가고 이자는 을이 빌려준 돈. 을이 빌려준다는 거 비교했을 때 그거를 초과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초과되니까 초과 안 되니까 초과 안 되죠? 적용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양괄호 3번입니다. 자, 이 법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가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채권자가 소비대차 채권 담보로 가등기 쳤죠? 이러면 무슨 담보라고 부른다? 가등기 담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던 게 아니라 소유권 등기를 해 놓았으면 무슨 담보라고? 양도 담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법 적용되려면 요건 3가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은 뭐가 필요하고요? 채권이 무슨 채권?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은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되고 빌려준 돈보다. 세 번째 요건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등기를 하시든 소유권 등기를 하시든. 자, 성질로 내려갑니다. 자, 이런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도 물권이라고요? 물권 아니라고요? 물권 맞다고요. 물권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담보 물권이 가지는 통유성들 있죠. 뭐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있죠. 여기도 다 인정돼요. 여기서 부종성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채무자가 다 뭐를 하면? 변제하면. 돈 다 갚았죠? 변제를 하게 되면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가 뭐가 되니까? 소멸하죠. 그럼 담보권도 어떻게 된다? 말소시켜야 소멸해요? 말소 안 해도 소멸해요? 말소 안 해도 소멸하죠. 저당권에서 봤던 내용이죠. 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돈 다 갚으면 끝나는 거다.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돈 다 갚을 때까지 저 집에 담보권 효력 다 미친다는 말이죠. 물상대위는 뭐예요? 보험금이요. 집이 불이 났죠? 집이 멸실했죠? 멸실돼가지고 뭐가 나와요? 뭐가? 보험금 나오죠. 보험금. 이 보험금 가져가는 거. 물상대위 하는 거죠. 그거를
얘네들도 가등기 담보권자도 양도 담보권자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얘네들도 할 수 있다고요. 담보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2번 내려갑니다. 가등기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한 건지 이거는 등기부만 봐갖고는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등기부를 봤을 땐 그냥 가등기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담보를 하려고 가등기를 한 건지 순위 보전하려고 가등기 한 건지 등기부로만은 알 수가 없다고요. 나중에 경매가 되면 밝혀져요. 나중에 뭐가 되면요? 경매가 되면은 야, 너 가등기 담보였어? 예, 저 가등기 담보였는데요. 라고 법원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럼 법원의 공무원들께서 아, 얘는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담보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갑한테 받은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돈 빌려줬던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이 무슨 채권이라고 밝혀줘야 돼요. 이 채권이 무슨 채권이라고? 소비대차 채권이라고 밝히셔야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로 인정해 주겠죠, 공무원들께서. 근데 뭐만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요? 등기부만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가등기 담보죠. 근데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거죠? 그건 어디 나오냐면은 그거는 등기법에 나오는 거죠. 등기법에. 한번 펴보세요. 어디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등기법에 나와요. 등기법에. 등기법 어디 있냐면요. 70페이지 와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 와보시면 등기법 나오고 있죠? 예. 여기가 물권 변동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막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하고 막 나오죠? 그러다가 70페이지에 가등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나중에 만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라고 만든 가등기였는데 이 머리 좋은 사채업자들이 담보 목적으로 활용한 거죠. 그럼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 225페이지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제 양과로 이번에 보시면 담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자, 일단 여기서 가등기 담보권이든 양도 담보권이든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담보권 설정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 집은 갑거예요, 을거예요? 갑거죠, 갑거. 그럼 갑은 담보권자예요, 담보권 설정자예요? 담보권 설정자죠, 설정자.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 채권자 쪽에서 청산금 주고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얘가 집을 뺏어가기 전에는 집이 누구 거? 갑고 이 설정자 거라고요. 따라서 이 집의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다? 설정자 갑이 한다는 거예요. 목적물 소유권이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과실, 수취, 담보권 설정자가 하는 것이다. 나중에 담보권자가 절차 거쳐서 뺏어가면 그러면 이제 사용수익 누가 하고? 담보권자가 하겠죠. 과실, 수취도 담보권자가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실행으로 내려갑니다. 자, 담보권 실행할 때는 경매 청구하고 귀속 청산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을 할 때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갑의 집에다가 을이 가등기를 쳐놨어요. 가등기 담보권자예요. 이때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이 사람이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담보권 실행. 이때 담보권을 실행할 때 실행 방법이 지금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가 뭐를 할 수 있고? 경매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귀속청산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만약에 얘가 경매를 청구하면요. 경매를 청구하면은 집을 뺏어가요, 집이 팔려요? 집이 팔리죠. 집을 매각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죠. 경매 청구한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경매 청구를 한다는 거는 집을 파는 거예요, 집을 뺏는 거예요? 집을 파는 거, 집을 팔기. 이 경매 청구하겠다, 집 경매 청구. 그리고 나서 경매 청구하고 나서 이제 우선 변제하는 거거든요. 요렇게가 되면은
이렇게가 되면은 이 경매 청구의 경우는 가등기 담보권이 저당권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다 했던 거니까. 그쵸? 저당권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저당권 했죠? 저당권 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막 중점으로 다루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01번에 경매 청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12조에서 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은 귀속청산이라는 겁니다. 귀속청산. 혹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선택하죠? 담보권자가 선택해요? 설정자가 선택해요? 담보권자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할지. 그리고 이때 경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담보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취급해버린다고요.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네, 그러면.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아가면 되죠. 자, 내려가면 밑에 13조입니다. 13조. 담보 가등기 마침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개시됐어요. 이때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가요. 우선 변제 받아가요. 저당권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때 그 순위와 관련해가지고는 순위는 이 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가등기를 마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뒷페이지 오시면 이제 02번에 귀속청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귀속청산. 자, 경매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귀속청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귀속청산. 이 귀속청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청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지 귀속청산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집을 뺏어가요. 집 빼앗기. 이 귀속청산이에요. 지금 집이 3억짜리 집입니다. 자, 갑이 담보로 제공한 집은 3억짜리 집이고 을이 빌려준 돈은 1억. 그럼 집을 가져갈 때 얼마 주고? 2억 주고 집 가져가야 되죠? 그게 무슨 청산? 이 귀속청산이라고. 여기는 4단계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4단계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 1번 첫 번째 실행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통지를 먼저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통지해 줘야 되죠? 갑한테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할 거라고? 가져간다. 이제 집 가져갑니다, 고객님. 라고 뭘 해주는 거예요? 이 통지를 해주. 두 번째. 청산 기간이 지나야 돼요. 세 번째.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등기 합니다. 이러면 끝나요. 이렇게 절차가 몇 단계? 4단계. 집을 뺏어가는 단계가 4단계라고, 4단계. 이 4단계를 가담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왜 단계를 딱 규정해 놨죠? 돈 안 주고 뺏어가니까, 저 나쁜 놈들이. 돈 안 주고 뺏어가니까, 야, 니네가 집을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이 절차에 맞춰서 딱 하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져가시라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라도 안 거치면, 여기서 한 단계라도 만약에 생략하거나 누락시키거나 안 거쳤어요. 그럼 절차가 뭐가 되겠어요? 딱 무효 처리 돼버리는 거예요. 딱 거치라는 거죠. 딱. 4단계입니다. 4단계. 자,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같은 경우는 실행 통지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뭐를 통지하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청산금 통지하셔야죠. 청산금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 고객님,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게 시가가 3억이더라고요. 시세가 3억.
그리고 제가 빌려드렸던 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얼마입니다, 고객님? 청산금이 2억입니다, 고객님. 청산금이요. 고객님, 청산금이 2억이에요. 라고 통지하시라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통지하셔라, 통지. 자, 1번, 동그라미 1번. 청산금의 평가액은 목적물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걸 말하는 거다. 이때 만약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채권액도 고려해요, 고려 안 해요? 고려해야죠. 그 포함시켜서 다 공지시키라는 거죠. 통지의 상대방. 첫 번째, 채무자입니다. 채무자한테 당연히 통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집이 갑의 집이 아니라, 채무자 갑의 집이 아니라 갑의 아버지 집일 수도 있죠? 그럼 그 아버지는 보증인이시자, 물상 보증인이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통지해줘야 됩니까? 통지해줘야죠. 아버지 집이니까요. 그리고 담보가 등기 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라고 돼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 제3취득자라고 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3취득자예요. 이 세 사람한테 싹 다 통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자,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전부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전부 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이때 평가를 하는 거는 객관적 평가다, 주관적 평가다. 주관적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입니다.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이게 주관적 평가라는 거예요. 주관적 평가. 고객님, 제가 집을 평가를 해보니까 고객님, 집이 1억짜리 집이네요. 집이 평가를 해보니까. 네? 집이 시세가 얼만데? 3억이죠. 근데 을이 얼마로 평가했어요? 평가했죠. 자기 마음대로 1억이네요. 제가 받을 돈이 1억이네요, 고객님. 오케이. 따라서 청산금 얼마입니다? 제로. 청산금 빵원이에요, 빵원. 라고 통지했어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통지한 거죠. 그럼 이건 통지해가지고 절차가 진행돼요, 진행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면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 무효? 유효예요. 주관적 평가예요. 객관적 평가 아니에요. 주관적 평가입니다. 주관적 평가. 그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지 마음대로 통지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도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겁니까? 2단계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헷갈리죠? 출제. 이상하죠? 출제.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자기 마음대로. 그럼 제 멋대로 평가해도 유효해요? 예,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했던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평가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통지로서의 효력, 2단계인 청산기간 진행되는 것에는 영향 없다. 즉 유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밑에 있던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었던 거예요. 야, 네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3억이라고 평가했으면은 청산금 2억이죠? 그럼 내가 받을 돈 있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놈 1억으로 평가해서 빵원 됐죠, 청산금? 그럼 내가 돈 받아, 못 받아? 돈 못 받아, 지금.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죠. 여기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자, 그게 4번 보세요. 채권자는 그가 통지했던 청산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불만이 있어도 다툴 수가 없다고요. 반전이죠? 출제. 채권자는 청산금액에 관해서, 평가한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다툴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법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내려갑니다.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청산 기간의 경과라고 돼 있죠. 자, 1단계를 지나고 2단계로 오면 이제 2개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왜 2개월을 두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서 얘가 1억으로 평가했잖아요.
열받죠? 이때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경매로 가자. 그럼 나쁜 놈아. 경매 신청해버리면 청산 절차 중단돼요. 자, 한 번 더. 경매 신청했죠? 그럼 청산 절차 진행되고 있었죠? 중단돼 버린다고요. 여기서 2개월 내에. 청산기간 2개월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 2개월 동안에 만약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불만이 있어요. 그럼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돼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진행되고 있었던 청산 절차 있죠? 청산 절차가 뭐가 된다고요? 싹 중단돼 버려요. 그럼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주관적 평가합니다. 객관적 평가합니다. 그렇죠. 이제 간평사 들어와갖고 객관적 평가하겠죠, 이제. 그래도 열받으면 경매 신청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얘가 함부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나 경매한다 그러면 너 말 안 들을 거야? 경매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후순위 권리자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귿을 보세요. 청산금이 너무 낮게 평가돼서 불만이라고요. 열받는다고요. 그런 경우라면 후순위 권리자 쪽에서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아직 갑한테 돈 받을 날짜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돈 받을 날짜 안 됐죠? 그래도 2개월 안쪽에서 뭐를 할 수 있다고? 경매 청구해버릴 수 있어요. 이러면 청산 절차 중단됩니다. 자, 그리고 기획도 보세요. 기획. 채권자는 여기서 채권자가 누구냐면은 1번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얘는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고 나면은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들한테도 그 내용, 통지, 도달일자 이런 것들을 통지하시라는 거죠. 얘가 채무자한테 실행 통지했죠. 실행 통지. 채무자한테 실행 통지해가지고 이제 청산 절차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려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내용을 후순위 권리자들한테도 통지해주라고 통지해주지 말라고 통지해주라고 통지 의무가 후순위 권리자한테 통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의무가 없다고 의무 있다고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한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도 가만히 있다 당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도 알려줘. 그래서 니은에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 안 하고 청산금 갖다 줘버렸죠. 이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통지를 했으니까 통지 안 했으니까 통지 안 하셨으니까요. 통지 의무 있다는 말이죠.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3단계입니다. 자, 결국 청산기간 2개월에서 경매가 신청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간다면 무사히 2개월이 흘러갔죠. 그럼 이제 청산금 주면 돼요. 청산금을 주면 된다는 거죠. 청산금은 누가 주는 거죠? 채권자가. 여기에 지금 채무자 갑이 있고 채권자 을이 있는 거죠. 청산금의 지급은 누가 지급하는 거? 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주는 거죠. 청산금 갖고 가세요, 고객님. 이렇게 청산금 주고, 그럼 채무자 같은 경우는 물건 넘겨야 되죠. 등기 해줘야죠. 본등기를 해줘야죠. 이 관계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라고요. 청산금 주는 거 하고 본등기 해주는 거 있죠?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따라서 채권자가 청산금 안 주고 계속 집만 달라 그러면 갑이 집을 준다, 집을 안 준다. 안 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제대로 안 주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단락에 보시면은 채권자 쪽에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랑 채무자 쪽에서 본등기 해주고 목적물 인도시키고 동시 이행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내려갑니다. 근데
채무를 변제하는 거랑 담보권 말소하는 거 있죠? 이거는 동시행 관계 아니죠. 이거는 뭐가 먼저예요? 변제가 먼저예요. 저당권에서도 가등기 담보에서도 채무자가 돈 갚아야 돈을 변제를 해야 담보권 말소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시행 관계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자, 3번 내려갑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절차 안 거치고 그냥 제 멋대로 등기 쳤죠. 무효로 해버린다는 거죠. 절차 안 거쳤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치셨네요. 그럼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이 돼가지고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담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채무자 갑이 있고요. 을이 돈 빌려줬죠, 이렇게. 그죠? 1억을 빌려준 거죠, 1억을. 채권자. 갑이 집을 담보로 제공했죠, 집을. 그죠?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바로 밑에 양과로 4번에 채무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 있죠? 요 부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요 부분. 네. 이때 채권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저 갑의 집에다가 가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가등기 담보라고요, 양도 담보라고요? 이러면 양도 담보예요, 양도 담보. 양도 담보권자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 쳐놨으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네? 갑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든 양도 담보권자든 집을 뺏어가려면 이 집에 소유권 취득하고 싶죠? 그럼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죠? 요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채권자가 소유권 등기를 해 놓았으니까 제가 소유자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거예요? 담보를 목적으로 등기한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정상적인 소유자가 되려면 이 집을 정상적으로 뺏어가서 당신이 소유자가 되려면은 청산 절차 거쳐야 돼, 안 거쳐도 돼?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를. 청산 절차가 필요해. 소유자 되려면요. 역시 청산 절차 똑같겠죠.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실행 통지 먼저 하셔야 되겠죠. 1단계. 실행 통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통지. 두 번째, 청산 기간 몇 개월? 2개월 흘러야죠, 2개월. 그죠? 세 번째, 3단계가 뭐였어요? 청산금 주면 되죠? 청산금 지급이죠, 청산금 지급. 네 번째는 뭐예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돼요? 등기 해놨는데요. 등기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양도담보는 절차가 3단계라는 거죠. 11조 보세요, 11조.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이 청산금을 받아버리면, 자, 한 번 더, 갑이 뭐를 받아버리면? 청산금을 받아버리면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요. 어차피 등기는 얘 명의로 돼 있는 거고 갑이 청산금 받는 순간 집은 을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아직 갑이 청산금을 받기 전입니다. 청산금을 받기 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갑이 야야야, 나 돈 마련됐어. 야, 이거 변제할게. 돈 갚을게. 갚고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청산금 받기 전이라는 거는 아직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아직 집 뺏겼어, 안 뺏겼어? 아직 안 뺏겼죠. 그럼 이제 갚아버리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청산금을 받아버리면, 청산금 받은 후라고 한다면은 변제,
말소 청구 이런 거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지. 말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째 줄에서. 그러니까 채무자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청산금 받기 전까지는, 아직 절차 끝나기 전까지는 둘째 줄에 청산금을, 채무액을, 빌렸던 돈을 채권자한테 줘버리고, 이게 변제하겠다는 거죠. 변제를 하고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등기를 말소시키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 이해되세요? 청산금 받기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까지. 근데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로 등기해놨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을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3자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예? 제3자한테 등기 넘어갔어요. 선의의 제3자예요. 이 11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1조가 좀 논란이 많은데, 이 11조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입니다. 선의 제3자 보호해주겠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제가 청산 절차 아직 안 끝나서 돈 갚아버리고 말소 청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등기가 제3자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이제 변제 말소 등기 청구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집을 가져갔어요? 선의 제3자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한테 따져야 돼요? 을한테 따져야 돼요? 을한테 따져야 되죠.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나쁜 놈 손배 청구. 그러니까 이 11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돈 빌릴 때 양도담보 같은 거 설정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하지 마세요. 양도담보 위험합니다. 자, 셋째 줄에 다만 채무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10년이 경과돼 버리면요, 집은 을한테 속합니다. 돈 빌리고 갚기로 한 지 몇 년 지났다고요? 10년 지났죠? 이러면은 채권자가 집의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지났거나 아니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병이 집을 가져가 버렸죠? 그럼 이제 변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채무자가 변제하고 담보권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첫째 줄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채무액을 채권자한테 줘버리고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번 내려갑니다. 채무자가 변제하고 담보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누가 가져갔을 때 선의 제3자가 가져가 버렸어요. 집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럼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자, 3번 내려갑니다. 만약에 청산 절차 없이 담보부동산을 처분해서 선의 제3자한테 소유권 넘어가 버렸죠. 이러면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었고요. 자, 이제 5장 실명법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법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잘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항상 일찍 오잖아요. 왜 일찍 온지 아세요? 전날부터 설레가지고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여러분들 만날 생각이 설레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설레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한 6시 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지는 거죠. 네? 설레서. 거짓말 같죠? 네. 거짓말이에요.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자, 이걸 줄여서 실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실명법.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법을 왜 만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갑이 뭐 토지를 가지고 있어. 토지. 근데 이 토지를 내 명의로 하기 싫어요. 내 명의로 해놓기가 싫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토지를 차명으로 하고 싶죠. 차명으로 할 때 갑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 땅을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은 집행당하죠?
집행당하죠. 왜냐면 얘가 전두환이거든요. 얘가 전두환 씨였던 거지. 전두환 씨. 예? 전두환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산 숨겨야 돼요. 재산 숨겨야 되죠. 그러니까 재산을 이렇게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뭐 자기 뭐 젠장 손자한테든. 그죠? 아니 뭐 최측근한테든. 그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요렇게 해놓는 거죠. 이런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의를 넘기는 사람 있죠? 걔가 신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한이가 신탁자라는 거죠. 예? 전두환 씨가 신탁자고 명의 받는 사람 있죠? 얘가 수탁자예요. 수탁자.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할 때 수탁자가 하고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라 그랬어요? 타주라 그랬죠. 타주. 그러니까 얘는 소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 의사 없죠. 난 명의만 받은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니까 이 국가 입장에서 세금 때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는 등기를 확인하는데 등기에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진짜 실제 소유자가 얘라는 거를 밝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실명의자 등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권리자 명의.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 차명으로 해라, 실권리자 명의로 해라. 실권리자 명의로 하셔라는 거예요. 등기를 할 때.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차명 금지. 차명으로 하지 마라. 명의신탁을 해라. 명의신탁 하지 마라.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명의신탁 금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명의신탁이 유효였어요. 명의신탁 유효였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도 유효였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법이 만들어진 후죠, 후. 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이에요, 시행 후예요? 시행 후.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시행이 되고 있고,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명의신탁 하죠? 이 약정 무효입니다, 무효. 일단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만 딱 등장하면 일단 무효예요. 무효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기도 무효예요. 이게 이 실명법의 첫 번째 취지죠. 취지. 명의신탁은 뭡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이 법의 첫 번째 취지예요. 왜 무효인지 아세요? 미음이라서. 미음으로 시작하죠? 무효. 두 번째. 만약에 수탁자가 신탁자를 배신하고, 신탁자 배신하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배신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하는 분들은 이거를 각오하셔야 되죠. 각오해야 되죠. 이거 팔고 도망칠 수 있잖아. 팔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버렸을 때 이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이게 이 법의 두 번째 취지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이라는 거예요. 병이 뻔히 차명인 거 다 알고 접근해서 샀죠? 그래도 소유권 취득해 못해. 취득한다는 거예요. 취득해버린다. 무조건 우린 제3자만 보호할 거야. 이게 두 번째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너네들이 했으니까 이 명의신탁 무효로 할 거고, 만약에 수탁자가 배신해서 제3자한테 넘기죠? 그럼 제3자 무조건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법, 실명법에서는 제3자가 무적입니다. 제3자가. 자, 적용범위 좀 보죠. 01번. 실명법의 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01번 타이틀에다가 쓰세요. 제재 대상. 실명법으로 제재하는 대상이라고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요. 얘네들은. 제재 대상 아니야. 첫 번째, 가등기 담보랑 양도 담보 나오죠? 얘네들은 실명법으로 제재해요? 가담법으로 제재해요? 가담법으로 제재하잖아요. 이 법으로 제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얘가 나오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하거든요. 지금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면 명의자가 누구예요? 명의자.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죠? 얘 명의로 등기돼 있죠? 근데 청산 절차 거치기 전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잖아, 갑. 그죠? 명의신탁했죠? 명의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만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진짜 소유자 따로 있는 요 상태. 이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진짜 소유자 따로 있는 상태. 하지만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실명법으로 제재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을 만들면서. 두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상호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효입니다. 유효. 자, 세 번째, 신탁법상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은 뭘로 제재하죠? 신탁법으로 제재를 하시겠죠. 그죠? 예, 부동산 실명법이 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02번에서 말하는 것들은 제재 대상은 맞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01번에서 말하는 것들은 제재 대상이라고 제재 대상 아니라고 01번에서 말하는 요 세 가지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그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02번에 있는 것들은 제재 대상이라고 제재 대상 아니라고. 제재 대상 맞다고 얘네들은요. 근데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유효해요.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섞으면 안 돼요. 이거 종중이나 배우자나 종교단체에서 명의신탁을 했죠. 그때는 유효한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일단 종중 같은 경우는 그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종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만약에 갑이 전두환이 아니고 갑이 종중이라고 생각해보죠. 종중이 종중재산을 누구 명의로 신탁해놨다? 종원. 현재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놨다고. 이렇게 명의신탁. 그럼 이때는 이 명의신탁으로 제재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이때는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아니면 남편이 누구 명의로? 아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집은 아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예? 누구 집이에요? 내가 결혼 전부터 들고 있던 돈이었어요. 예? 내가 결혼 전부터 들고 있던 돈이었어요. 그럼 내 집이에요, 아내 집이에요? 근데 수업을 못 하겠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명의신탁이 유효라고 무효라고? 예?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죠? 예,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단체라는 거죠, 종교단체. 종교단체에서, 예, 이게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개인 명의로 해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도 유효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있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유효, 무효? 유효라는 거죠, 유효, 여기서는요. 다만, 양과로 1번에 보시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어떤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명의신탁이 유효라는 거죠. 그리고 열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밑에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아무리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면은 유효, 무효? 그러면 무효겠죠. 그러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종중이고요. 읽어보시고요. 종교단체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아니에요. 법률상 배우자하고 사실상 배우자하고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렇죠. 혼인신고. 법률상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했을 때가 법률상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뗐을 때 가족으로 나오는 사람. 그죠? 혼인증명서 뗐을 때 나오는, 그러면 이제 법률상 배우자죠. 사실상 배우자는 뭐예요? 동거. 혼인신고 안 한 거. 그럼 사실상의 배우자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죠. 배우자는 맞아요. 근데 혼인신고는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데 유효가 되려면은 법률혼 배우자여야 사실혼 배우자여야? 법률혼 배우자여야 유효 무효?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그죠? 내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근데 아직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럼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죠. 그럼 명의신탁 유효 무효? 무효, 등기도 무효라고요. 따라서 집은 누구 거? 갑 소유 집이죠. 갑이 소유자예요. 맞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하는 순간? 혼인신고 하는 순간. 자, 혼인신고를 딱 하는 순간.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얘가 무슨 배우자 돼요? 법률상의 배우자가 돼요. 그러면 명의신탁이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돼요. 그럼 등기도 유효돼 버리는 거예요. 집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는 순간 집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죄송합니다. 저 보겠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무효 상태네. 무효. 하지만 이거를 유효로 만들려고 둘째 줄에 신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뭐 했어요? 혼인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가 됐네요. 바보죠. 그죠? 자, 특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특례가 적용되면서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라는 건 언제부터를 말하는 거죠? 혼인신고한 그때부터죠. 소급표 없다는 뜻입니다. 소급하지 않아요. 혼인신고한 때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